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은 김현주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김현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니까요. 저도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궁금해지는 게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정도 가는 게 정상적인 소변 횟수인지 이게 알고 그러게요. 싶어요. 그 예전에는 8번 정도를 오. 정상 횟수라고 아,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루에. 요즘에는 뭐 바뀐 거는 이제 주관적인 증상이 가장 중요해서 횟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너무 자주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잘 불편하다라고 느끼면은 자주 간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횟수 자체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고, 겨울에는 여름하고 달리 이제 아무래도 땀이나 수분 배출이 적기 때문에 이제 체내에 축적돼 있는 수분이 많아서 배출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횟수 자체는 한두 번 정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계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갔다고 해서 8번 안 되니까 뭔가 이상이 있나 이렇게는 진짜 생각하시면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장님, 그 소변이 보통 건강을 뭐 바로하는 뭐 바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변 검사만 해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이제 있는 거잖아요. 모든 질환을 뭐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그 요로라는 소변이 나오는 길에 있는 질환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혈뇨가 나오게 되면은 뭐 암을 이제 의심을 해서 검사한다든지 결석이나 감염을 의심한다든지 그래서 검사 종류 자체도 이제 이제 균 자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질환에 따라서 처방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변의 색깔이나 냄새가 좀 평소랑 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좀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소변 색깔과 냄새로 모든 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뭐 심한 냄새라든지 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감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요도 카테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특정 균의 감염에 의해서는 색깔이 정말 보라색으로 변한다든지 어머나. 파란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정말 보지 못한 색깔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먹는 음식 중에는 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뭐 자주색으로 소변이 변하거나 뭐 비타민을 먹으면 소변이 좀 노랗게 변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약 중에는 이제 결핵약 같은 것들을 먹어도 좀 소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소변이 또 달콤한 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은 당뇨가 심한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모든 질환을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성 중 10% 이상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겪는다는 방광염. 보통 방광염은 한 번 걸리고 나서 6개월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재발성 방광염으로 봅니다. 여성들을 괴롭히는 재발성 방광염은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소변 불편감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인데요. 재발이 유독 잦은 질환이기도 해서 초기에 꼼꼼한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방광염의 80% 정도가 대장균과 같은 장내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발성 방광염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로는 면역력이 약하다거나 요도와 항문 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이며 특별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건강관리를 챙기면서 증상이 보이면 초기에 치료를 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재발성 방광염. 그 치료와 예방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네. 그 이전에 먼저 방광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광염 그래요.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방광에 염증이 생겼다는 게 정확하게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세균이 방광 내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급성 방광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외에 이제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방광염들이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방광염이 뭐 자주 발생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실제 균이 없어도 방광염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방광에 같이 깔려 있는 신경 세포들을 너무 자극해서 우리가 이제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도 통증 증후군이 있는데 방광에도 일종의 통증 증후군처럼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이외에도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 생식기 쪽으로 발생한 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에 의해서도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결석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에 의해서도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방광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약간 친숙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자연스럽고 많이 들어봤던 단어라서 그런지 굉장히 흔한 질환일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여성에서 이제 전체 여성 인구의 10% 정도는 반드시 한번 앓고 지나가게 되고 1년 동안, 그리고 모든 여성의 60%가 평생에 한 번은 꼭 방광염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염을 한 번 앓은 여성이 30에서 50% 정도는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내 재발성 방광염을 앓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유병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남자보다 여성들에게 방광염이 많은 이유가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좀 짧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근데 이제 방광까지 들어가는 길이 여성보다 긴 것도 있고 중간에 이제 전립선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증이 일어난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염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남성에서 방광염은 잘 찾아볼 수가 없고, 네. 여성은 요도를 지나자마자 바로 방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면은 방광염 진단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네.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이 네. 단순 방광염이 자꾸 재발해서 나타난다 이런 뜻 같은데 얼마나 자주 재발하면은 이게 재발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정의하기에는 6개월 동안 2회 이상, 다음에 1년 동안 3회 이상으로 재발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정의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재발성 방광염 자체는 단순 방광염이랑은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여성분들은 뭐 폐경기냐 혹은 가행기냐에 따라서 이 방광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방광염이라는 질환 자체는 같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에게서 폐경 이전 여성분들과는 다른 양상의 원인 인자들이 있습니다. 폐경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 인자가 남성과의 성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유병률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는 질청결제나 아니면 살정제와 같은 이제 위생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광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어머니의 이제 요로 감염 같은 경우도 좀 방광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전에 요로 감염이 있었던 경우에도 방광염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폐경 이후에는 가장 큰 변화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내 점막 상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점막이 마르면서 오는 위축성 질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질 안에 원래 살고 있던 균 외에 다른 균들이 살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이 조금 더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외에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악화들, 예를 들면 방광류라고 하는 방광이 질 쪽으로 처지는 이런 질환들이나 아니면 요실금이라고 얘기하는 소변이 새는 질환들이 있는 경우도 이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언급드렸던 이제 그 병원에 오래 입원하셔서 요도 카테터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제 방광염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의 요로 감염 병력이라면 이제 유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전이라기보다는 예. 뭐 일종의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명확하게 모든 인자가 연구를 했을 때 인과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통계상 어머니의 병력이 있을 경우에 자식에게도 비슷한 요로 감염의 이 발생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이제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동일한 비슷한 형질에 있는 이제 자궁이나 질 구조나 방광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려받았다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변을 할 때 뭔가 좀 찌릿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이게 이제 방광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 남자도 이제 여자랑 증상이 같은지가 궁금하고요. 궁금하다. 네. 그리고 또 이 재발성 방광염의 증상은 일반 방광염 증상이랑은 또 좀 다른가요? 여자와 남자의 증상은 이제 염증이 종류가 서로 균이 다르진 않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립선 염 자체는 남성에서만 유일하게 발생되는 질환이라서 소변 보낼 때 찌릿하거나 아프거나 오히려 이제 남성 같은 경우 급성 전립선염이 오게 되면 소변을 아예 못 보거나 하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자분들은 소변을 못 참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장실을 자주 가서 조금씩 봐야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은 전립선 때문에 막히는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성은 못 참고 배뇨를 해버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배뇨 관련 질환과 관련해서 남성은 전립선염 그리고 여성은 방광염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발성 방광염도 그 진단할 때 소변 검사로 간단히 알 수가 있을까요? 재발성 방광염은 이제 세균에 의한 재발성 방광염이라면 네. 소변 검사를 해서 녹뇨라고 하는 이제 소변 내 이제 농이 나오는 증상 그 결과가 있거나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했을 때 세균이 동정될 경우에는 재발성 방광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방광염, 특히 재발성 방광염 우리 여성들에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요. 네, 흔히 방광에도 세균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방광이 그 묵은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균들이 살고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하더라도 방광 네. 자체가 묵은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 이제 생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소변은 깨끗하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이제 음료수 대신에 사용을 네? 해도 된다 이런 소변을 마신다고요? 생존 프로그램에서 네. 오지에 아. 네, 네. 됐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최근 우리가 그 많이 얘기 들어보셨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쉽게 얘기를 드리면 온몸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 모든 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제품들 중에 그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광에도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 예전에는 무균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 때문에 연구가 많이 늦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그 우리가 이제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방광 내 여러 가지 그 균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 방광 속에는 균이 없을 거야.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맞았지만 요즘은 예. 이제 아니다. 균이 아, 있는 거로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세균성 방광염은 방광 속에 있는 이 세균하고 또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세균성 방광염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애들이 방광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과는 다른 균들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80% 정도가 장에 있는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대장균의 존재 자체도 방광염을 진단하는 어떤 이제 검사 결과상에 보이는 대장균을 검사를 함으로써 방광염을 진단합니다. 근데 무균 상태에 있는 방광 안에 있는 균들은 이제 방광 내의 어떤 이제 그 소변의 균형적인 역할을 돕는 이제 이로운 균들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방광염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장내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이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지,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신우신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좀 막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드리면 네. 모든 경우에서 방광염이 신우신염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 자체가 요관이라는 길을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관과 방광 이 접한 부분에 일종의 밸브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관에서 방광으로는 쉽게 내려올 수 있지만 방광에서 요관으로 이제 모든 소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신우신염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을 모두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장내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장내 미생물 모두 제거를 하고 다른 미생물이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이제 살았을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에 있어야 할 좋은 미생물도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근데 이 방광염이나 요로 네. 감염의 경우에는 또 자주 발생해서 힘들잖아요. 그만큼 평소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위험 인자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젊은 여성분들은 특히나 성관계가 위험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염 자체를 이제 성매개 질환과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광염이 여성이기 때문에 잘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죄악시하거나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재발률이 높고 이제 그 병원을 이용할 빈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의 이제 오해는 안 하는 걸로. 네. 그런데 방광염이 있을 때는 치료제를 항생제를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받고 났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그러면 초기에 치료를 뭐 잘못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2개월 정도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초치료는 특별하게 문제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해부학적 문제라고 하면 아까도 뭐 요실금이라든지 방광류라든지 아니면 뭐 요론의 결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균이 살고 있는 환경,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게 되면 항생제에 이제 반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꽤 오랜 기간 써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방광염을 치료해도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항생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항생제 내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10년에서 20년 전에는 항생제의 어떤 성능이 너무 좋아서 항생제만 먹으면 모든 이제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특히 장내 미생물균 위주로 항생제 내성을 점점 획득하게 되면서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그 대응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교환을 하는 시스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이런 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앞으로 항생제 치료 내성으로 인해서 방광염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재발성 방광염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좀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자주 먹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아직까지 연구 증거들이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건강한 세균들을 키워주면 이제 병원균이 될 만한 소지에 있는 균들을 이제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를 부가적으로 가지게 되고, 유산균 이외에도 생활 습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변을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이라든지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이라든지, 너무 자주 재발하는 경우 성관계 이후에 항생제를 저용량으로 먹는지 이런 이제 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외에 이제
면역 증강제라는 약제들이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여성 청결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여성들 경우에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해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방광염이랑 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여성 청결제라든지 이제 살정제를 쓰든지 해서 여성 점막의 어떤 산도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원래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장내 미생균들이 침투를 해서 질 자체가 이제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에서 균들이 다시 또 요도를 통해서 방광염을 들어오게 되면은 방광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방광염 재발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나 할 때도 이제 비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깨끗하게 씻는 버릇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예. 많은 여성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균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균이 없더라도 증상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균이 원래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와 균이 원래 없던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이제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용화된 소변 배양 검사들이 모든 균을 검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균들을 모두 검출하려면 굉장히 비용적으로 봤을 때 비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연구용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균이 없다고 해서 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명확하다면 방광염으로 간주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앞에서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 설명하실 때 성관계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전염되거나 옮기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매개 질환의 개념은 결국 이제 성매개 질환을 일으키는 특정 균들에 의한 감염이고 이 균들이 서로 전파를 하게 되는데 방광염 같은 경우는 걸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에게 다시 옮겨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균이 넘어와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던 균들에 의한 질환이라서 성매개 감염이라고 보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방광염이 있을 때는 네. 화장실을 잘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변에 특히 여성분들 보면 나는 밖에 나가서는 절대 흔히 왜 볼일 본다고 하죠. 볼일 안 봐. 특히 네. 공중 화장실 찝찝해. 네. 참았다가 네. 집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되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건강상으로 문제 없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남성이든 그 소변을 참는 행위 자체가 그 염증과 바로 연관되어져 있는 결과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변을 참았을 때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연세가 너무 많은 분이라든지 뭐 당뇨나 고혈압이 심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행동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환자들에서 그렇게 이제 방광염을 일으키는 그 어떤 습관이라고 제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은 조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주 보시는 건 좋지만 참는 게 무조건 감염으로 연관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물을 자주 마시는 네. 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것 말고 또 혹시 방광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몇 가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방광에 있는 병원균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물을 먹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그 연구들이 자꾸 발전을 하면서 이제 앞에는 제가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균들에 의한 감염만 얘기 드렸다면 네. 재발하시는 분들은 방광 점막에도 균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깨끗한 소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서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 습관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용변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그 많이 재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저용량으로 쓰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의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여성들의 건강에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